자, 다양한 분야의 글읽기에서 입문 영역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으려면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논설문인데 타자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 타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레비나스의 생각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레비나스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물질적 향유를 중시하는 인간의 태도가 지금 불러온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물질주의로 바뀌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자는 뭐죠? 타자는 신의 흔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선이는 신이 빚어낸 피조물이에요. 네, 신을 막 증오하고 싶어지죠? 네, 농담이에요. 네, 너무 막 신을 찬양하고 싶어서 동선이 볼 때. 뭐라고? 그래서 타자는 신의 흔적이다라는 레비나스의 말을 이용해서 그 레비나스의 철학이 증오와 혐오가 판치는 오늘날에도 구원의 메시지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가까스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갈 길도 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하필 내가 앉은 자리 앞에 딱 섰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정원이는 어떻게 할까? 아주 기술적으로 방금 졸라고 한 것 같은데 우일이가 없으니까 또 정원이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바로 전화. 자, 그래서 이럴 때 적지 않은 이들이 눈을 감아버린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무엇인가 빠져있는 척 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자, 앞에 선 사람을 마주보며 앉아서 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면 우리 역시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광경이 일상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일회용품, 값싸고 편리하죠. 그런데 엄청난 쓰레기산, 망가진 환경을 매일 맞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물건을 한 번 쓰고 가볍게 버리는 그 편리함을 누리려고 할까? 서르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것을 눈앞에 두고 본다면 쓰레기산, 막 진짜 수백 미터짜리 산에 일회용품이나 온갖 산업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게 우리 여기에 종로 한복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치킨 먹고 나서 그거 막 한꺼번에 막 때려놓고 이런 짓을 안 하게 될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 그걸 보지 않으니까 뭐 내 알바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린다. 자, 그래서 맛있는 치킨 먹을 때 평생을 A4 용지 한 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살다가 고기가 되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닭이 나를 쳐다본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맛있게 닭다리를 뜯을 수 있을까? 네,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태준이는 맛있게 뜯을 수 있어요. 닭을 쳐다보면서 오 맛있네 이렇게 뜯을 겁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역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때 둘 다 서르이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이곳저곳에는 고통과 슬픔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보라고 외친 철학자입니다. 낯선 이의 얼굴에 맺힌 아픔을 똑똑히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눈을 딱 감고 자기 입속만 차릴 때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고통은 결국 뭐냐면 눈을 딱 감고 자기 입속만 차릴 때 생기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한 10년 뒤에 여러분의 상황을 매일 틀어준다면 아마 닥치고 공부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앞에 안 와닿으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도 늘 막 술을 마시고 이러다가 1년 내내 술 마셨어요. 그러다가 부모님도 1년 내내 술 드시는 분들이거든. 정말 건강한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악화돼서. 그래서 술을 끊은 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4년 됐어요. 아예 술 생각도 안 나 이제. 너무 좋아요. 술에서 해방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음료수만 홀짝거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어. 7시간, 8시간 같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재밌는 광경이 펼쳐져요. 나는 아주 정신이 또렷한데 눈앞에서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인류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본다면 결코 자기 이속만 차리지 않을 것이다. 자,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합리적 생각이 문명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성장해가는 산업, 가난을 몰아낼 태세고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자리 잡으며 온갖 폭력이 수그러질 것만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20세기는 최악의 전쟁과 대량 학살로 점철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죠. 그렇잖아요. 산업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가난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질서가 딱 정착해서 결국 폭력을 뿌리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세계대전으로 점철됐을까? 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그 이유는 뭘까요? 태준이가 설명해봐.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죠? 내 이익 추구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제 식민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이유는 딱 하나야. 일본 제국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량 학살하고, 대량으로 막 전쟁터 여성들 끌고 와서 온갖 짓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핵심은 바로 물질적 욕구죠. 인간은 향유가 무슨 뜻이에요? 향유. 누린다는 뜻이죠. 그죠? 누리는 존재야. 먹고 마시고 자는 즐거움을 오롯이 누리는 존재라는 의미 뒤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즐거움,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누려줄 수 없어. 내가 직접 누려야 돼. 누군가가 치킨 먹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일은 없어요. 먹어야 돼, 나도. 그쵸? 자, 다른 사람이 나의 먹거리를 먼저 먹고 내가 차지하려 한 잠자리에서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문답법의 형식 혹은 의문의 형식으로 변화주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물질적 욕구는 바로 경쟁으로 이어진다. 물질적 욕구를 채우려 할 때 타인은 밀쳐내고 눌려버려야 할 적일 뿐이죠. 우리가 질서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실제로는 결국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경쟁으로 저걸 따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막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눌러버려야 할 적으로 인식하니까 남의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어쨌든 뭐 그 사회도 모순이 있겠지만 평화롭게 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박살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무리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사회와 국가로 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무리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개인 간의 다툼보다 훨씬 잔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는 결국 뭘로 가죠? 잔인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경쟁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눌러버려야 하죠. 그래야 우리 편이 더 안전해지며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걸 막 결성하기 시작했죠. 물론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도 국가지만 사실은 한 300년 전까지, 300년 전이 뭐예요? 200년, 채 한 150년 전에
독일이라는 국가는 300개 정도의 도시 국가로 쪼개져 있는 국가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분데스리가 이런 데 축구하면 거기에 막 깃발이 다 다르지, 도시마다. 그 이유가 각 도시가 다 국가야. 그걸 이제 1870년대에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그걸 통일했잖아요. 비렐름 2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때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농민들이 있지. 농민들, 저 농촌에 무지렁이들이 많다면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량으로 뭐 유니폼 같은 이런 교복 같은 거 입혀가지고 학교에 딱 앉혀놓은 다음에 읽기하고 셈하기, 즉 국어하고 산수를 가르친 거예요. 수학도 아니야. 산수를 가르친 다음에 공장의 노동자,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내보낼 군인,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단순 업무를 수행할 노동자,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오늘날의 공립고등교육 시스템. 그게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이 교육의 출발점이 바로 그 통일 독일 제국 거기에서 출발한. 그래서 그때 뭐 만들어진 게 그 중학교가 독일어로 이제 김나지움 이렇게 하죠. 그 김나지움이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애들을 자꾸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또 단점도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국가를 통일해가지고 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선발주자였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걸 비집고 들어와서 독일이 거기에 가세해서 결국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과 합리적 생각이 다툼을 되레 더 폭력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경쟁자 무리를 더 효과적으로 쫓아버리고 없앨 방법을 알려주죠. 자, 줄 그어놓으세요.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는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현재 그런 걸로 막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좀 오염되고 변질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과학기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냈냐. 그죠? 첫 번째가 뭐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핵무기 같은 걸 만들어냈어. 핵폭탄이 만약에 여기 종로 한복판에 떨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경 1, 20km 안에는 거의 먼지가 돼버릴 거예요. 특히 그 안에, 요 안에 종로구 전체는 다 먼지야. 순간 우리는 이러고 있다가 타노스가 딱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싹 사라져버려요. 뜨끔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자, 체계적 효율적 행정제도는 어떤 걸 만들었죠? 유대인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런 주장할 자격 없어요. 그죠? 남의 나라 막 폭격하고. 자기네들은 홀로코스트고, 자기네들이 만든 홀로코스트는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유태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증오하는 편입니다. 유태인들의 그 논리에 따르면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도 가해자야.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네들을 괴롭힌 가해자가 돼. 정신 나간 놈들이죠. 자, 특히 걔 이름 뭐야? 유대인 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걔는 전범으로 빨리 잡아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사형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나라 옆에 레바논하고 이런 데 막 폭격해갖고 사람들 막 수천 명씩 죽였잖아,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걸. 자, 결국 과학과 합리적 생각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합리성과 과학을 곁들여서 상대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자, 레비나스, 향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살기 위해 다른 존재를 죽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이것은 뭐죠? 인간에 대한 레비나스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관심이 온통 자신의 존재에 못 박혀 있기에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배려하거나 보살필 엄두를 내지 못하죠. 자, 무슨 뜻이죠?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 이기적인 존재죠. 인간이 왜 이타적 행동을 하는지 알아? 그 이타적 행동이 전체 집단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보살필 엄두를 못 내요. 이런 상황에서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합리적 사고는
더 큰 증오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자, 결국 뭐라고? 과학기술과 합리적 사고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너무 끔찍한 시대였죠. 그죠?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야만과 폭력의 시대 20세기는 결국 이 레비나스가 말한 대로 과학과 합리적 사고가 모든 것을 망가뜨린 시대였다. 자, 다음 형이상학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자, 또 약하고 병든 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타자는 어떤 존재? 약하고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명령처럼 다가온다.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될까?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되죠. 여기 지금 강의실에 있는 우리만 막 묵윤실에서 아주 깨끗하게 잘 길러지고 있고 잘 양육되고 잘 교육받고 우리만 되게 잘 먹고 살고 있어. 바깥에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이 강의실을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먹고 누리던 것을 다 뺏어가 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타자의 얼굴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 이것을 낳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호소를 한순간은 외면할 수 있지만 알게 된 이상 완전히 뿌리칠 수는 없죠. 이것은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핵심은 뭐죠? 여기 있죠. 당위성이랍니다. 인간은 필연적이고 당연하게 당위적으로 타자의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죄책감과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그죠? 방금 선생님 말씀드린 그대로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것을 물질적 욕망과 대비되는 형이상학적 욕망입니다. 형태 이상의 것, 즉 관념적인 욕망이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 욕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줄 그어놓으세요. 양심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 형이상학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을 탐구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신은 과연 존재할까? 죽음의 다음 단계가 있을까 등 이 질문에 인간으로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의문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 욕망.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 예술가, 철학자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본다. 이게 형이상학적 욕망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형이상학적인 욕망을 다양한 분야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향유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공부하는 존재이냐? 형이상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형이상학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죠? 자, 양심도 형이상학적 욕망도 마찬가지다. 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의무감이 막 솟아오르죠. 누군가가 우리가 막 같이 다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팍 쓰러져.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갖고 막 CPR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세요 하고 119 신고하고 막 그 사람을 하여튼 살리려고 노력하겠지. 사람이 쓰러졌네 하고 가지는 않는다. 태준이 그럴까? 아니겠지, 그지? 네. 자, 업고 뛴다든지. 그쵸? 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하철에서 몸 불편해 보이는 이에게 자리 양보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가책. 크게는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적 욕망이 뭘까요?
바로 형이상학적 욕망이 된다. 인간적 욕망.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레비나스는 인간의 자유란 의무감과 책임에 기꺼이 따를 때 의미가 있다.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돼. 피곤하지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즐겁지만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선물을 줄 때가 훨씬 기뻐요. 누구 선물, 이 사람이 그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짜릿함, 이런 게 훨씬 좋다. 자, 그래서 도와줘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외면했을 때 죄책감과 불편함도 있죠. 자, 애써 고개 돌린 뒤 찾아오는 사람답지 못했다라는 후회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이나 형이상학적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형이상학적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증명할 길은 없어도 그 마음은 물질적 욕망을 뛰어넘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바람으로 기능한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바람. 그죠? 소망, 위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바램이 아니에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타자의 얼굴에,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죠? 타자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 조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인간적인,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야,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있죠. 너는 왜 이 양심의 소리,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인간다운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게 담겨 있다. 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자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의 흔적이다. 자, 타자를 나하고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타자를 신의 흔적, 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한동안은 신이 되죠. 그 안에서 신의 흔적을 본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한 16, 7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신의 흔적은 신의 흔적이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동선이가 일요일마다 저렇게 학원에 오는 것은 신의 흔적, 기적이야 이것은.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점수는 올랐어요? 기말고사? 이야, 기적이지. 기적이 2번 일어났네. 아까 친구들은 다 치킨 먹었는데 넌 뭐 생파 갔으니까. 자, 맛있는 거 먹었겠지? 간장게장. 네. 치킨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왜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질까? 신이 지닌 고귀한 성품이죠. 신에게는 고귀한 성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신은 자비롭다. 이 말은 신처럼 너도 자비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간다. 공자는 이제 그 유교는 종교는 아닌데 공자의 핵심은 뭐죠? 공자가 세워놓은 예와 인. 그치? 예의 바른. 다시 말하면 딱 질서 정연한 존재가 되고 인, 어진 존재.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라. 그거 닮아가는. 이슬람교는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슬람교는 막 자기 종교로 개종 안 하면 상대를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무시무시한 종교예요. 자, 그거는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는 유예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비로워, 자비를 베푼다. 그치? 막 굶어 죽어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해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밥을 먹여주고 어디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자비지. 신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할 것이다. 가장 완성된 존재, 완벽한 존재죠. 그 스스로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신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곤란에 처한 타자를 맞아들이고 환대할 때 인간은 신이 지닌 좋은 성품처럼 완전하고 오롯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자를 대할 때 신이 지닌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레비나스의 타자는 전부 어려운 존재들. 그죠? 선생님 앞에 굉장히 많네요, 지금. 어려운 존재들. 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살 때, 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난다.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산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런데 세상은 계속 생명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내가 없으면 니네 잘 돌아갈 것 같아.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아득바득하는 삶은 불안하고 초조하죠.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는 언젠간 죽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산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 욕심을 덜 부리게 돼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떤 종교 목사가 이렇게 써놓은 책에 보니까 어머니의 치매를 보면서 삶에 대한 나의 이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느슨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벗어나 타자,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애쓰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대비되느냐? 아득바득하는 삶하고 대조된다. 자, 그러면 타자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저 표정. 윤재, 누구 생각하고 있어?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라고? 전에는 생겼었어? 아니야? 자, 그래요. 자,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좇으며 살기에 삶은 늘 의미와 보람이 가득할 것이다.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2학년 독서의 핵심이죠.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뭐지? 여기서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 뭘까요? 지석이야 얘기해봐.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교야? 지금? 네, 아니에요.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뭐죠? 지우가 얘기해봐.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뭐야 여기서? 타자죠. 내가 죽어도 타자들은 살아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현재 91세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언젠가 너희들이 계속 살아있다면 91세라는 나이가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는 그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수많은 10대와 20, 막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들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레비나스의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도 무리가 없어요. 나만을 위해 애쓸 때보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때 행복하고 뿌듯하니까. 그렇죠? 인간이 물질적 욕망만을 쫓는다면 인류사는 짐승들의 생존 투쟁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죠? 레비나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타자의 얼굴을 통해 보여줘. 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돕는 이 의수를 펼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죠? 선생님 같으면 못할 텐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
자,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에는 20세기 유럽의 비극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자, 나치스 같은 야만적 권력이 판을 친 시대죠. 20세기. 그래서 합리적 정신을 꽃피웠는데 그 합리적 정신을 도구로 상대를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비나스에게는 흔히 네 문화의 철학자입니다. 네 가지 문화입니다. 제정 러시아, 유대인, 프랑스, 독일의 철학을 다 아우른 철학자예요. 자, 레비나스는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며 자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혐오가 널리 퍼져 있던 시대에 레비나스 가족은 차별을 피해 프랑스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2차 대전이 터지자 프랑스군에 입대했습니다. 포로가 된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고통에 시달렸고 형제들을 모두 홀로코스트로 잃었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트가 뭐죠? 유대인 집단 대량 학살이죠. 그죠? 20세기의 야만을 몸으로 겪으면서 결국 타자의 얼굴이 철학의 시작이다. 모든 폭력과 위선과 야만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철학이 바로 타자의 철학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때와 달리 타자의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이의 아픔을 기꺼이 책임지려고 나설까? 더 안 나서죠. 온 세계가 그냥 그야말로 각자 도생으로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자, 온갖 증오와 혐오가 판치는 시대다. 현실을 비판하죠. 살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 현실 탓도 있다. 상대를 밀쳐내야만 내 몫을 차지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나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일을 거꾸로 뜨리고 최고가 되면 자기 삶이 과연 더 살기 좋고 행복해지느냐. 나 혼자만 다 가지면 행복해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자, 짐승의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정도 편안함도 행복도 없어요. 그치? 맹수가 맨날 천적이 맨날 잡아먹으러 오니까 순간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긴장이 항상 있죠. 내가 타인에게 그랬듯 내 힘이 약해지면 다른 누군가도 나를 나락으로 밀쳐버릴 거야. 그 오징어 게임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건너가는,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는 유리로 된 그거 건너가는데 순서대로. 그래서 밀어버리니까. 밀어서 그 다음으로 갔어. 그 다음엔 뒷사람 날 또 밀어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인간은 타자와 함께 어울리며 배려하고 살 때 비로소 인간적 삶을 살게 된다. 타자의 얼굴을 헤아리며 물질적 욕구를 내려놓고 형이상학적 욕망을 좇아야 한다는 레비나스의 말은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써보자.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죠? 자, 타자는 신의 흔적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타자를 가리켜 신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신의 고귀한 성품, 자비와 희생 이런 것을 타자가 여기서 이 작품에서 말하는 타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있잖아 1번에 여기 있잖아요.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이웃 그 사람들을 타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자는 신의 흔적이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측은지심이 막 생기잖아. 도와주고 그때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 사람이 또 잘 돼. 조금 베풀면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의미, 자기 마음속 양심의 소리에 따르려 하는 욕망. 이게 형이상학적 욕망이죠? 기능,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따르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가 돼. 잘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렇게 그 아이를 노출시키도록. 자, 필자가 레비나스의 철학이 어떤 점에서 오늘날에도 가치 있냐? 오늘날에 어때요? 앞에 이기심과 욕망이 판을 치는, 그죠? 폭력적인 질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철학이 된다.
자, 레비나스는 다음에 서양 철학자들이 말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자, 타인의 얼굴 중에 자유를 자율성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자, 자유롭다는 것은 할 수 있음으로써의 자유는 타자에 대한 힘 또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유가 가진 힘은 제한돼 있고 바로 그런 한계와 제한 때문에 자유는 끊임없이 확장을 꾀한다 했습니다. 그죠? 한계와 제한 때문에. 당연하게도 개인이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타인의 확장 의지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폭력과 갈등과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선생님은 21세기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약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G7이 지금 최고 강대국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레비나스는 서양 철학자들의 자유는 뭐라고 봤습니까? 폭력과 갈등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사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합리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합리적 사고에 따르면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근데 그랬다가는 갈등과 폭력과 전쟁을 유발한다. 그래서 타자를 생각하는 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를 읽고 끝낸다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암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